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끝났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뛰는 경기 토트넘 경기도 이제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우선 저희가 경기 리뷰 최종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이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한 상황, 이것은 다시 말하면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토트넘은 파리에 그치면서 컨퍼런스 리그조차도 나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예,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에 2대1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물론 토트넘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에스턴 빌라가 비기기만 했어도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7위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갈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자초한 거죠. 에스턴 빌라하고의 맞대결에서 졌던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도 연달아서 성과를 내지 못한 거, 그게 결국은 에스턴 빌라한테 역전을 허용하게 된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승점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자력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네, 21세기 들어서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2006-2007 시즌 요때는 이제 사실 UEFA컵 8강에도 올라갔었고 또 리그컵도 4강, FA컵도 8강, 리그 순위 5위 호성적을 거두다가 2007-2008 시즌에 좀 추락을 겪었어요. 리그 순위가 11위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리그컵 우승을 들었잖아요. 네. 이걸로 퉁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시절이 약간 조금 가필패 시절이긴 했었죠. 베일이 나오면은 패한다 해가지고 아직 어린 선수였을 때, 그러니까 측면 공격수 터지기 이전 풀백을 봤을 때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8-2009 시즌에는 그래도 리그 순위를 8위로 끌어올렸고 또 리그컵 준우승, 요때가 좀 암울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리그컵도 결국 준우승에 그쳤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다만 이때는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가 없던 시절이긴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이 없다 보니 이제 리그 순위를 이제 4위로 끌어올리면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하는 반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2010-2011 시즌부터 바로 2022-2023 시즌 현재까지 유럽 대항전을 나갔어요. 유로파 리그든 챔피언스 리그든 계속 나가왔는데 지금 2008-2009 시즌 이후 최악의 성적 8위로 맞췄다라는 얘기, 즉 손흥민 선수 입단 이후로 봐도 최악의 성적을 거둔 건데, 그럼 이게 거기다가 이제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는 4시즌 연속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8-19 시즌에는 준우승도 차지했었죠. 그랬던 팀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게다가 사실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콘테 감독이 그래도 전 시즌에 토트넘을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시키면서 상승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여름 이적 시장에도 조금 빠르게 공격적으로 선수를 영입하는 것 같았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원흉은 누구냐? 흥미로운 거는 그 스카이 스포츠에서 8월경에 이제 유저들한테 그 여름 이적 시장 최고의 영입을 뽑는 그걸 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토트넘 선수들이 여러 명 이제 뽑힐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관심을 집중을 시켰었거든요. 게다가 콘테가 풀시즌이라니 얼마나 잘할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악이었다. 일단 하나하나 기록부터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실점에 있었다. 그 득점은 70골을 넣으면서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전체 팀들 중에서 5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실점에 있는 거죠. 무려 63실점을 허용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6번째로 실점이 많았어요. 심지어 60골 이상을 실점한 팀이 딱 6팀이에요. 울버햄튼도 58실점이었던 거였거든요. 게다가 간신히 마지막 경기에서 잔류를 확정한 에버튼도 57실점이니까 그 에버튼보다도 많은 골을 허용했다. 그리고 토트넘 구단 역사로 봤을 때는 1992-93 프리미어리그 출범 시즌에 66실점을 했지만 이때는 이제 42경기를 치른 때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38경기 체제에서의 최다 실점은 2002-03 시즌에 이제 62실점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섰죠. 63실점으로 기록 경신을 했고요. 토트넘이 38경기 체제에서 60골 이상을 실점한 게 이번이 3번째예요. 수비적으로는 역대 최악의 시즌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개인상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시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난 시즌 챔스 진출도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차지했죠. 그 전에는 또 케인 선수가 득점왕, 도움왕 다 한 시즌도 있었죠. 개인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은 득점왕 36골 혼란, 도움왕 16개의 도움을 기록한 더브라이너, 그리고 클린시트 기록이 많아서 그렇지만 맨유의 데헤아가 골든글러브를
차지하면서 토트넘은 정말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어요. 케인은 불쌍하긴 하죠. 예. 사실 30골이면은 득점왕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케인은 이상하게 30골 때마다 득점왕을 차지하지 못하는 불운이 있죠. 예. 그러면 토트넘 선수들의 이제 개개인 기록을 살펴보면서 대체 올 시즌 이 성적의 책임 누구한테 가장 크게 있을까?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선 득점 부분에 있어서는 케인 선수의 30골이 절대적이었고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이 좀 저조했으며 특히 이제 2021-2022 시즌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의 득점 기록이 반토막이 났어요. 물론 뭐 손흥민 선수가 부상도 안면 부상도 있었고 뭐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땜빵을 많이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힘든 시즌을 보낸 것도 있고 또 이제 본인도 스스로 뭐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받았다 득점왕을 차지하고 나서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을 했을 정도로 힘든 시즌이긴 했지만 어쨌건 기록상으로는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 득점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또 팀 내 득점 2위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못해서 토트넘이 망한 거다? 이건 좀 비약이다. 사실 뭐 팀 득점 자체가 다 5위니까 예 그러니까 뭐 토트넘의 목표는 원래는 챔피언스 리그였으니까 팀 득점 5위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 건 맞긴 해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유럽 대항전도 가지 못한 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예 예. 거기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공격진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그 공격진에서 히샬리송을 빼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히샬리송은 몸값에 비한 건 물론이고 그냥 공격수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좀 하지 못했다. 쿨루세스키도 후반기는 빼야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왜냐면 손케듀오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거의 후반기를 부릅 부상으로 날려먹은 벤탄쿠르 5골이다. 예. 이거 문제고요. 호이비에르 4골이 득점 4위. 호이비에르 원래 골을 막 넣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 그 더 놀라운 거는 후반기에 와가지고 몇 경기 뛰지도 않은 포로가 5위입니다. 결국엔 이제 손케 의존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올 시즌에 토트넘이 뭐 페리시치를 영입한 것도 그렇고 히샤이롱을 데려온 것도 그렇고 혹은 1월 달에 단주마를 데려온 것도 득점 루트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골을 넣기 위해서인데 결국엔 실패했다. 네. 손케 듀오만 그나마 이름값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도움 기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페리시치가 8개 어시스트로 1위고 쿠루세스키가 또 7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6개로 도움 3위입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득점은 지난 시즌보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도움은 좀 많이 올린 편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페리시치가 이제 8도움을 가장 많은데 이거는 조금 전술적인 이유가 있었죠. 케인의 높이를 살린 그런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윙백 축구를 속칭 말해서 콘테 감독이 전반기 내내 구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어서 약간 조금 전술적인 수혜를 본 부분도 있긴 했었죠. 물론 뭐 그럼에도 크로스를 정교하게 잘 올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요. 예, 세트피스도 잘 찾고 사실 예. 이제 케인 선수의 30골 중에 10골이 헤더골이었고 그렇죠. 그중에 상당수를 페리시치가 어시스트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페리시치에 집중된 전술적인 부분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라든지 활약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저희가 이제 뭐 정말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페리시치는 뭐 할 만큼 했다. 뭐 주어진 예. 역할을 열심히 했다. 단지 손흥민과 맞지 않았을 뿐이다에 가깝다라고 할 수 그렇죠. 있고요. 아니, 물론 페리시치가 그러니까 기대치를 충족시켜준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래도 나름 세리에 위너를 데려온 건데 이거보단 더 잘해주길 바랐었죠. 예, 그리고 그건 개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지난 시즌 득점왕이었고 한창 득점력이 물이 올랐던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전술을 쓴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의 실패의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건 그래도 뭐 페리시치 덕에 그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다 헤딩골 신기록을 세웠죠. 예. 예, 덩컨 퍼거슨이 원래 9골로 최다였는데 네. 그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해리 케인 선수가 원래 도움도 굉장히 많이 올렸고 그 도움을 많이 올렸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뒤로 빠져서 손흥민 그렇죠. 선수한테 패스를 해줬기 때문에 네. 그 손케 합작골이 많이 나왔던 건데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부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떨어진 하나의 원인을 보자면 케인의 도움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예, 그거 3도움에 그쳤죠. 거기다 기대 도움도 4도움이었고요. 예. 클루세스키도 아쉬웠죠. 그러니까 전반기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올리면서 지난 시즌에 그 흐름이 쭉 오는가 했는데 부상을 당하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후반기는 솔직히 말하면 클루세스키가 저는 히샬리송보다도 도움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후반기만 놓고 보면요. 그 부진했던 히샬리송보다도 더 도움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손흥민 선수 분명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으로서 아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대로 케인의 도움의 역할도 줄어들었고 또 지난 시즌 후반기에 손케 쿨트리오의 작동이 또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됐는데 네. 쿠루세스키도 부진하게 됐고 이런 그 많은 요인들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줄어든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원흉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다 공격 포인트 보면 뭐 역시 33개 뭐 골을 워낙 많이 나와서 케인이 1위고 네. 손흥민 선수 16개니까 뭐 이 기록을 봐서 손흥민 선수는 역시 토트넘에 꽤 큰 공격 공헌을 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선수가 케인하고 손흥민 2명밖에 없는 거죠. 네. 예, 페리시치가 이제 9개, 클루세스키가 9개,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9개인
그니까요. 예, 호이비에르가 좀 이제 공격 포인트가 늘어난 건 이제 콘테 감독이 조금 공격적으로 활용했던 그 면이 전반기에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클루세스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공격 포인트를 넘어선 공격 세부 기록들을 보자면 빅 찬스를 많이 만들어준 건 해리 케인인데 막상 동료들이 못 받아먹은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뒷공간으로 찔러주는 패스다 보니까 그게 빅 찬스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찬스 메이킹 자체는 케인이 손흥민 선수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61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인 57회인 거고 그리고 페리시치가 48회인 건데 빅 찬스는 케인이 더 많게 되는 거는 약간 조금 이런 요소도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빅 찬스들이 이전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 쪽으로 많이 몰렸는데 올 시즌은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한테 그 기회가 갔거든요. 근데 그 다른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만큼의 결정력을 보이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대신 손흥민 선수는 본인이 슈팅하기보다는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에 좀 치중하게 됐다. 이게 기록으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 케인 선수가 골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 또 그만큼 놓치기도 했고 또 손흥민 선수도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빅 찬스를 많이 놓쳤다. 사실 근데 이거는 골 많이 넣는 선수들이 많이 놓쳐요. 페리시치는 많이 못 넣는데도 많이 놓쳤네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넣은 거죠. 페리시치가 원래 골도 잘 넣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은 득점이 특히 많이 떨어졌어요. 한 골밖에 없었기 때문에 페리시치에게 기대했던 그 득점력이 나오지 못한 면도 올 시즌 토트넘의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제 수비 기록을 좀 살펴보면 역시 로얄 선수가 분명히 뭐 원래 수비도 잘하긴 했지만 복귀한 막판에 그나마 이제 희망이었어요. 90분당 태클 1.7회로 1위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90분당 클리어링도 3.4회로 3위를 기록했죠. 근데 이제 확실히 수비 쪽은 로메로가 장악을 하고 있죠. 로얄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망쳤었잖아요. 그냥 후반기 반쪽에서 이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고 로메로가 물론 이번 시즌 저는 로메로도 기복이 상당히 심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카드 관리 못하는 거. 그럼에도 대인 수비 능력만 놓고 보면은 로메로에 비견할 선수가 토트넘에는 없어요. 근처가 가는 선수도 없어요. 결국에 이제 뭐 가로채기라든지 걷어내기, 뭐 파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요소니까 끊어내야 되니까 블로킹까지도 다 상위권인데 저희가 이 수비 지표에 있어서 주목할 선수 물론 이제 호이비에르는 꾸준하게 미드필더로서 수비를 커버해줬지만 다이어의 기록이에요. 다이어가 나름 이 가로채기 3위, 뭐 걷어내기 2위, 블로킹은 1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가 3백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슈팅 차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클리어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 두 개는 포지션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좌우 스토퍼들은 측면까지 커버를 가면서 거기서 이제 태클도 하고 가로채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기록은 조금 이제 실제 경기력을 반영한다기보단 수치일 뿐이고 오히려 그 수많은 실점이 나온 과정에는 다이어의 뭐 리딩력이라든지 다이어의 개인 수비력이라든지 뭐 다이어의 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토트넘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물론 뭐 여전히 그래도 토트넘에서 리딩 능력만큼은 3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이 다이어가 맞긴 해요. 그나마 이제 다이어랑 비교할 수 있는 선수가 랑글레 정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수비가 돼야죠. 수비도 안 되는데 뭐 빌더만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실점들의 빌미를 제공했고 시즌 막판에는 비판에 시달리다 보니까 야유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홈팬들의 야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더마저도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전반기만 하더라도 솔직히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월드컵까지 나간 건데 후반기에는 확실히 무너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그럼 기록 기반 평점으로 올 시즌에 토트넘이 어떤 선수가 그래도 제 몫을 했고 어떤 선수가 부진했는가를 살펴보면 뭐 득점 기록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올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는 해리 케인이었다. 뭐 득점 기록만이 아니고 경기력에 있어서도 그냥 해리 케인이 하드캐리한 시즌입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은 손흥민 선수도 어쨌건 기대만큼 못해준 건 맞으니까요. 그게 아무리 뭐 부상 때문이니 뭐 많은 역할을 수행했니 뭐 전술적인 희생양이니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는 옹호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냥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지표상으로는 결국은 해리 케인이 하드캐리한 시즌이고요. 그리고 벤탄쿠르가 부상 이전까지는 정말 잘했죠. 케인과 둘이 저희가 자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케인과 벤탄쿠르 둘이 이제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은 벤탄쿠르는 부상으로 인해 쉽지 않은데 장기 부상이에요. 너무 그래서 출전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벤탄쿠르도 성공한 시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수는 뛰어야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무리 불운한 부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해당 시즌은 그렇게 팀 성적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평균 평점이 뛴 경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뛴 경기에서 벤탄쿠르가 잘했기 때문에 케인 7.51점에 이어서 7.22점인데 뛴 경기가 18경기예요. 절반도 못 뛰었기 때문에 결국엔 벤탄쿠르도 올 시즌에 어떻게 보면 토트넘 부진의
부진에 한 책임이 있다. 이게 뭐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본인의 그렇죠. 부상 이탈로 네. 토트넘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 뭐 호장군, 사실 호이비에르 선수가 무리뉴 감독 시절에 와서 분명히 2-3년간은 분명히 2-3년간은 토트넘 중원의 핵심이었는데 올 시즌은 분명히 좀 하향세를 겪은 것 같아요. 비록 이제 7점대가 넘는 평점을 받은 3명의 선수 중에 1명이지만 올 시즌 조금 아쉽지 않았나. 저는 그러니까 호이비에르 선수는 조금 평가를 달리하고 싶은 부분들은 있어요. 뭐냐면요, 호이비에르 선수가 이번 시즌에 그래도 4골 5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생산성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호이비에르 선수 특유의 그런 수비적인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중앙을 조금 비워두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호이비에르가 그렇게 뛰려고 해서 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도 중앙에서 패스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그렇죠. 벤탄쿠르가 이탈을 하니까 호이비에르가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점은 조금 뻥튀기 된 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수비 쪽에 있는 선수가 골과 도움을 올리면은 평점이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평점보다 경기력은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이비에르가 본인이 잘하는 역할을 하기가 조금 힘든 시즌이기도 했었다. 그런 예. 점은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투미들이었을 때에 많은 미드필드들이 과거를 겪어서 솔직히 예. 호이비에르도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이비에르 선수는 이번 시즌 그래도 팀 내에서 굉장히 고생한 선수, 그래도 잘한 그렇죠. 편에 속한 선수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욕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다. 절대로 뭐 이제 이 올 시즌 부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평점 순위가 좀 이제 뭐 나름 나쁘진 않은데 전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과연 포로가 평점 6.96점, 손흥민 선수가 6.95점인데 이기가 맞냐? 포로가 손흥민 선수보다 영향력이 높았느냐? 이거는 왜냐면은 포로의 포지션이 수비로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윙으로 뛰었잖아요. 예. 시즌 막판에 윙으로 뛰었는데, 수비가 이제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은 스탯이 뻥튀기가 되거든요. 예. 딱 그 효과라고 볼 수 예, 있는 거죠. 물론 3골 3도 분명히 이제 공격적인 역량을 기대했던 네, 것들, 맞아요. 특히 최근 경기에 잘 보여줘서 네. 막 왔을 때의 저평가보다는 개선됐어요. 하지만 시즌 전체에 손흥민 선수가 미쳐왔던 뭐 메짤라 역할이든 뭐 조력자든 뭐 더미 역할이든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포로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시즌을 보낸 거다. 예, 생각이 일단 됩니다. 포로는 경기 수 자체가 적죠. 예. 경기 수 자체가 적고, 또 결국은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윙으로 올려서 성공한 케이스에 가깝거든요. 예. 풀백이었을 때, 윙백이었을 때는 수비적으로 너무 많이 문제를 드러냈었어요.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던 거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강등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뭐 악몽 같은 수비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평점으로는 5위, 그리고 로메로 6위, 로얄 7위, 클루세스키 8위, 페리시치 9위고 이제 1월달에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약간 좀 황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도어티가 이제 10위고 다이어가 11위예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얄은 그래도 후반기를 놓고 봤을 때는 뭐 당연히 포로보다 높아야 될 것 같고 좀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거는 후반기를 놓고 보면인 거고, 예. 전반기까지 하면은 결국 거기서 이제 평점들이 많이 깎인 거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그 시즌 전체의 평점인 그렇죠. 거니까. 예. 다만 이제 로얄 같은 경우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줬다. 후반기 때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토트넘이 그나마 오른쪽 풀백에 대한 고민은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만약 로얄이 전반기에 이런 경기였으면 1월달에 포로 안 들여왔죠. 다른 선수 샀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얄도 반성해야 된다. 그랬으면 뭐 전문 윙을 샀을 수도 있고요. 저는 로메로가 물론 이번 시즌 좀 안 좋은 부분들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부상 후 많이 빠졌던 것도 있고, 또 이제 징계로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너무 거친 그런 파울들 같은 것들을 많이 범하면서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케인, 호이비에르, 로메로 정도만 그래도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을 보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클로세스키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손흥민 선수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시즌을 보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야 마침내 터지나 했는데, 지난 시즌부터 터졌나 했는데 앞으로가 도리어 우려되는, 이걸 완전 영입하는 게 맞나? 임대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이 선수 이적료가 싸지 않거든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클롭세스키는 좀 실망스러운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리시치가 이제 9위에 올라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페리시치는 그냥 저는 평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와의 그런 시너지를 생각하면은 낙제지만요. 그냥 그 페리시치 개인만 놓고 보면은 평균보다 살짝 위? 저는 손흥민 선수도 그냥 평균보다 살짝 위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나, 페리시치는. 에릭 다이어가 뭐 예를 들어서 선수 선발 명단 11명으로 왔을 때 이제 11위에 딱 드는 순위에 왔는데요. 저는 좀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어는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스탯
기반으로 이제 평점을 매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이어 특유의 그 뒷짐지기, 예. 몸 안 날리고 수비 안 하기. 그런 거는 이제 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게 기록이 안 남으니까. 게다가 또 2골 1도움을 했어요. 또 헤딩골도 넣고. 그래서 네. 좀 뻥튀기가 됐다. 그 외에 벤 데이비스, 요리스, 뭐 망글레 등등은 이제 크게 의미가 있는 순위는 아닐 것 같고요. 랑글레는 저는 나왔을 때는 그래도 예. 평타 이상은 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예. 저는 개인적으로 랑글레가 다이어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다이어보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랑글레 같은 경우도 출전 시간이 아주 많았던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확고한 주전급의 출전 시간은 아니었다 보니까 후반기 와서 많이 뛰기 시작을 했죠. 다만 랑글레가 확실히 수비력은 떨어진다는 거는 예, 확인이 됐어요. 보여줬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다이어를 쓸 예. 바에야 랑글레가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리스 이번 시즌 망한 시즌이죠. 예, 그리고 포스터는 뭐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요. 요리스는 이번 시즌 그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키퍼들 중에서 실수에 의한 실점이 가장 많은 골키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리스는 그래서 이제 토트넘도 사우디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적시킬 것이다라고 이미 보도들이 다 나오고 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이제 역시 뭐 가장 실망스러운 선수를 제가 뭐 뽑아보자면 이적생들이에요. 히샬리송 평점 6.46점, 뭐 더 낮은 평점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기대주였던 올리버 스킵과 라이언 세세뇽은 뭐 부상 때문에 뭐 말아먹은 시즌이다. 예, 그래도 저는 스킵은 나왔을 때는 괜찮지 않았나. 호이비에르랑 같이 그냥 평타 이상은 치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브 비수마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수마가 없었다. 이거 비수마 아닌 거 아니냐? 비수마 동생 아니냐? 우리가 브라이튼에서 알고 있던 그 선수는 아니었어요. 예. 뭐 전술적인 이유도 있겠죠. 예. 그런 가운데 이제 폰모 평점에서는 그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평균 7.16점으로 호이비에르 다음으로 3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좀 의아해요. 쿠루세스키가 4위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 하다가 이거 좀 믿기가 어렵다. 근데 여기는 벤탄쿠르가 없는 거 보니까 그 출전 시간을, 출전 시간 50% 이상을 네, 책정한 그쵸. 것 같네요. 예, 그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올 시즌에 또 하나 좀 짚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 결과적으로는 3명의 감독으로 시즌을 치렀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감독이 어땠는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쿤테 감독 여기상은 이제 그 40경기 20승 7무 13패로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중 6경기는 콘테가 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콘테가 징계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마르세유전에 빠졌었고요. 또 이제 아팠기 때문에 감당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결장한 경기가 5경기가 있었거든요. 그 기간은 이제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임시 감독직을 수행을 했는데 콘테 재임기였기 때문에 콘테의 기록으로 합쳐져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6경기 빠진 거를 빼면요 34전 16승 7무 11패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텔리니가 이제 콘테 부재지에 이제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을 한 겁니다. 스텔리니 같은 경우 여기서는 4경기 1승 1무 2패로 나와 있긴 하지만요. 아까 얘기했던 콘테 부재시에 6경기를 맡으면서 마르세유전 2대1 승리, 맨시티전 1대0 승리, 웨스트햄전 2대0 승리, 첼시전 2대0 승리. 그러고 나서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한테 0대1로 패하면서 FA컵 조기 탈락을 이끌어냈고 또 이제 울버햄튼전 0대1로 또 패했었죠. 그러면서 챔스 진출권에서 내려왔어요. 예. 이제 메이슨 임시감독 체제에서는 현재 6경기를 소화를 하면서 2승 1무 3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경기는 이제 리즈전 대승을 거뒀는데 메이슨 대행은 무리뉴 감독 때도 대행직을 했었는데 그때도 당시 레스터시티와의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잘 치렀다. 마지막 경기는 잘하는구나. 그때는 성적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었죠. 예. 하지만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메이슨 대행, 즉 대행의 대행까지 섰던 올 시즌은 뭐 어떤 감독이든 솔직히 이제 실망스러웠다. 네. 일단 뭐 제가 승률, 경기당 승점, 경기당 득점, 경기당 실점을 이제 나눈 건데요. 승률은 콘테 같은 경우 47%, 스텔리니 50%, 그리고 메이슨 33%로 스텔리니가 가장 높고 메이슨이 가장 떨어지죠. 경기당 승점은 콘테와 스텔리니가 1.6점 동률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이슨이 1.2점인 거고요. 경기당 득점은 콘테가 1.6골, 그리고 이제 스텔리니가 1.3골, 그리고 메이슨이 2골로 가장 많아요. 왜냐면 메이슨 감독은 4-4-2 포메이션을 쓰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콘테 스텔리니가 조금 이제 비슷한 결에 좀 수비 중심의 역습 축구를 했다면 그래도 메이슨은 본인이 중앙 미드필드 출신으로서 과감하게 전술적인 시도를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경기당 실점은 콘테가 1.4골, 그리고 또 이제 스텔리니가 1.4골인데 이게 한 경기에서 뻥튀기가 빵 됐어요. 그렇죠. 6골을 먹은 뉴캐슬전이 있기 때문이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왜 대행 그리고 대행이 됐느냐, 스텔리니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너무 콘테가 없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때 좀 말아먹었으면 정식 감독을 찾는 일에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하필 괜히 스텔리니가 애매하게 좀 잘해가지고 콘테가 있을 때는 그나마 잘하다가 콘테가 떠나고 나니까 1승 1무 2패로 안 좋았죠. 그것도 굉장히 성적도 이게 내용적인 부분도 안 좋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콘테가 있을 때 대행 때도 솔직히 콘테의 결제를 받아야 했었고 또 콘테가 물러난 다음에는 메이슨이랑 솔직히 공동 감독 개념이다 보니까 온전히 이게 스텔리니의 책임이냐. 근데 뭐 그것조차도 뭐 스텔리니가 뭐 감당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이제 메이슨 때가 실점은 가장 많았죠. 경기당 2실점으로.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뒷공간은 많이 털리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뉴캐슬전의 책임도 좀 메이슨이 져야 되지 않느냐. 당시의 전술 변화가 어떻게 보면 메이슨이 이후에 가져간 기조랑도 비슷했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기록 자체가 콘테 때나 스텔리니 때나 메이슨 때나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 편에 속하거든요. 다만 근데 이제 콘테가 있었을 때 스텔리니 거를 합치면은 콘테의 승률이 더 올라가고 스텔리니의 승률이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적어도 중심은 잡아줬다. 그러면서 뭐 승부처 같은 때도 지금처럼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이른 시간에 실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역전패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는 적었어요. 결국에는 콘테는 경험 있는 진짜 감독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텔리니와 메이슨은 제대로 본인의 팀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코치였다. 실제 감독이 아니었다. 결국에는 올 시즌 토트넘의 특히 막판 부진은 결국에는 정식 감독, 제대로 된 감독을 선임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선수들도 살펴보고 많이 돌아봤을 때 올 시즌이 최악이 된 원흉은 누구인가 했을 때 페리시치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뭐 손흥민 선수 때문에라도 시즌 내내 특히 전반기에 많이 좀 비판을 했지만 페리시치는 일단은 절대 아닙니다. 페리시치의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뭐 페리시치를 통해 전술 다변화를 꾀했던 게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죽였고 팀을 단조롭게 만들었던 그 과정의 운영 그 운영이 또 이적 시장에서의 계획까지 포함된다면 파라티치와 레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잘못도 있긴 하죠. 콘테 감독이 결국은 본인이 지난 시즌에서 완성했던 전술을 그대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윙백 축구로 변화를 모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죽이는 그런 영향까지 끼치게 되면서 전반기 때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못하고 시즌 내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 그 사태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은 솔직히 말하면 너무 무책임했던 기자회견이었고요. 그거 나 잘라달라는 기자회견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리고 뭐 선수 중에서는 결국은 다이어가 저는 뭐 이번 시즌 최악의 선수였다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에서는 결국 실점이 가장 많았던 거였잖아요. 그 실점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선수는 다이어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선수들 중에선 다이어가 가장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파라티치 단장도 문제가 있었죠. 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유벤투스에서의 그 일 때문에 중도에 사임하게 된 거. 그거는 원죄라고 봐도 무방하죠. 게다가 1월 이적 시장 정말 중요한 시점에 그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팀의 이적 시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속도라든지 뭐 밀도라든지 아쉽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걸 자처한 건 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레비 회장이 아니에요. 그거 레비가 가장 큰 잘못이죠. 콘테를 경질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그리고 대행이 대행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새로운 감독이 올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는 감독 선임보다 더 실망스러운 게 단장 선임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티치 그 장부 사건이 터졌을 때 이미 징계가 나왔을 때 그때 그러면 파라티치를 경질하고 새 단장을 데려왔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새 감독도 선임할 수 있고 모든 작업들이 될 수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단장 선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장 선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뭐 나겔스만 협상이라든지 여러 감독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 나겔스만은 단장이 선임이 되면은 그 단장을 보고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보도상으로. 결국엔 우유부단했던 레비의 선택이 후반기를 망쳤다. 왜냐하면 콘테가 물러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이 진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최소한 유로파리그는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그르친 이유는 뭐냐? 다이어 잘못하긴 했지만 다이어 그럼 교체하고 뭐 영입하고 다르게 바꿀 수 있던 감독을 데려온다거나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거 누가 이렇게 자초했냐? 레비 회장인 거예요. 결국에는 레비 아웃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가진 않을 거고요. 그렇죠. 레비가 각성을 해야 될 텐데 다음 시즌 토트넘 축구를 좀 기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레비가 그대로니까. 당장 좀 유능한 단장부터 선임을 해야 돼요. 그 선임이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도 늦었어요. 아니 이제 시즌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발표가 나야죠. 아직까지도 발표가 나지 않는 거 그리고 감독 선임도 발표 나지 않는 거 이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레비 회장이 좀 빠르게 과감하게 중요하게 움직여야 된다. 다음 시즌 저희가 토트넘을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거거든요. 과연 토트넘이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새로운 단장, 새로운 감독 그리고 또 새로운 선수 어떻게 영입하게 될지 한주TV에서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